웨스트 버지니아 1950년. 나는 미국의 적을 알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내부에 공산주의자가 숨어 있습니다. 1950년 2월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적한 소도시 휠링.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는 군중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고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곳에 205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은 모두 연방 정부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이다. 그의 이 말 한마디는 미국 사회를 공포와 불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메카시즘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제1장 시대적 배경 냉전과 레드스퀘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대립구조, 이른바 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맹관계로 싸웠던 미국과 소련은 이제 서로 다른 진영의 가장 강력한 리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이념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갈등으로 설계된 체제적 대립이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아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과 생산수단을 국가가 통제하고 평등이라는 이념으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 소련 사이에는 절대적인 중립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도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 두 강대국은 세계 질서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서로를 견제했고 이는 냉전체제의 본질을 형성했습니다. 냉전은 전통적인 무력 충돌 대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 갈등을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군비 경쟁과 핵무기 개발은 이러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조성했으며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가 자신들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자체적인 선전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감은 국민들의 인식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전쟁의 종말을 기대했던 미국 사회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새로운 형태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지키겠다는 이념은 미국 내부에서 누가 적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레드스퀘어, 즉 공산주의 공포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레드스퀘어란 무엇인가? 레드스퀘어는 단순히 공산주의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넘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억압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강렬한 공포와 혐오로 인해 비이성적 집단 심리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소련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며 급격히 확장하는 것을 목격한 미국의 불안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정부의 중심에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단지 국제적 경쟁 구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소련의 공산주의가 국가체제를 내부에서 훼손하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당시에는 평범한 시민들조차 자신의 이웃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일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사회적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런 공포를 조장한 것은 언론 매체와 정치적 선동이었습니다. 당대의 신문, 라디오, 영화 등은 모두 미국 내 공산주의자를 소재로 하여 대중들의 불안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때로는 허구적인 공산주의의 위협이 마치 현실에서 직접 발발한 것처럼 묘사되었고 심지어 소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조차 공산주의의 음모로 왜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드스퀘어는 사회적 공포를 넘어 개인적 불신과 대규모의 혐오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거리는 변했지만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공산주의로 의심받는 이들은 비난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와 명예를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제2장 메카시의 등장 애국심을 가장한 권력 게임.
레드스퀘어가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던 중 이 공포를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프 메카시였습니다. 메카시는 당시 상원의원으로 정치적으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공포를 능숙히 이용하여 자신을 추종자들에게 자가당착적인 미국적 애국주의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50년 2월 메카시는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에서 가진 연설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청중들 앞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205명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아무런 실질적 증거 없이 그저 대중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메카시는 이 발언을 계기로 공산주의 색출자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으며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카시의 작전 방식은 단순히 공포를 자극하는 선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색출이라는 명분 아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신을 미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진정한 애국자로 포장했습니다. 메카시가 사용한 주요 도구 중 하나는 상원 조사위원회를 통해 의심되는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청문회를 열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청문회를 통해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여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으며 대상들은 굴욕을 느끼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카시는 그의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부터 정부 관료,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미쳤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배우 찰리 채플린과 같은 헐리우드 거물들이 있습니다. 채플린은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풍자적,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혔고 결과적으로 미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카시의 청문회에 끌려 나와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고 만약 이에 실패하면 공산주의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직, 명예실추, 가족 해체 등 막대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메카시의 선동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불신의 문화를 확산시켰고 이는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제3장 메카시즘의 몰락과 교훈. 하지만 메카시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공격성이 극단으로 치닫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급기야 미국 군대까지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눈에도 지나친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1954년 메카시는 공산주의 색출을 명분으로 열린 군사청문회를 통해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청문회는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고 국민들은 TV를 통해 메카시의 행동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부변호사인 조지프 웰치가 메카시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에겐 정말로 조금의 수치심도 없는 건가요? 이 한마디는 메카시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여론은 메카시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미국 상원은 메카시의 행동을 비난하고 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몰락을 맞이한 메카시는 이후 알코올 중독과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필로그 메카시즘의 교훈. 메카시즘은 단순히 한 정치인이 미국 역사에서 쌓았던 짧은 순간의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혐오가 어떻게 개인의 삶과 문화, 더 나아가 국가의 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강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언제나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고 증거와 팩트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공감과 이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드스퀘어와 메카시즘은 비록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편견과 공포를 이용한
정치적 선동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메카시즘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사라졌지만 그 사건이 남긴 흔적과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 정의를 외치며 행동했던 조지프 메카시의 본질은 그토록 외쳤던 정의가 아니라 그의 사적 권력욕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애국심을 명분으로 삼아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미국 사회의 불신과 분열을 남긴 채 몰락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메카시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단순히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주장한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와 의혹을 기반으로 한 정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된 정의는 감정적 선동이나 파괴적인 편 가르기가 아닌 증거, 이성, 그리고 상식적 판단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의심스러움 속에서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그러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초월해야 합니다. 정의를 가장한 선동적 외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고대 중국의 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기이방, 즉 그럴듯한 말로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메카시즘의 희생자가 된 많은 이들은 공포와 선동의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도덕성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덕분에 메카시즘의 어두운 시대도 결국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현대에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과 오해가 혼재하고 다양한 소리가 얽혀갈수록 우리는 개인이든 사회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올곧게 행동한다면 그러한 선동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롭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포용입니다. 공포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통합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분열과 불신만을 남깁니다. 반면 정직과 상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메카시즘의 흑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부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도덕적 나침반을 놓아버릴 때 얼마나 쉽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른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미디어와 여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직함, 증거에 대한 존중, 자신만의 원칙을 바탕에 둔다면 우리는 시대의 거짓된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메카시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사회와 자신의 도덕적 방향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